저는 이제 유럽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문제로 러시아하고 지금 뭐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죠. 이거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러시아 편도 못 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속보치를 보면 8.9%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유로존에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가격만 놓고 보면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고 식료품도 뭐 10% 상승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계속 줄이겠다고 하고 지금 뭐 20%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나라별로는 끊어버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럽이 그럼 대응책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세운 게 뭐냐면 우리 좀 절약해서 유럽 전체에서 한 15% 정도 각 나라가 노력해서 천연가스 수요,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수요만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00% 줄이는 게 아니고 15% 줄이는 거고 여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다가 난방용으로만 쓰는 게 또 아닙니다. 이걸 또 어디서 쓰느냐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수치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발전하는 데 쓰는 그 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35%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아주 중요한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유럽 같은 경우 40% 올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니까 똑같이 전기료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료가 인상되면 자기네 공장 돌리는 에너지들이 다 전기 아니겠어요? 다 로봇들이 차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품 만들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요.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은 경제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유럽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그렇다고 수요를 언제까지나 억제할 수 없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호주, 중동, 그리고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못 가져오면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중동하고 미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하고도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가 딱 끊어버리면 이쪽에 가서 나도 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천연가스를 가져오려고 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은 가스관이 연결돼 있죠. 노드스트림 1, 2가 있고 2는 작동하지 않지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못 쓰고 있고 1은 지금 자꾸 줄여가지고 이제 밸브를 잠그고 있는데 그냥 밸브만 열면 나오는 게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인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러시아에서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가스관이 아니죠. 배에다 실어 와야 됩니다. 천연가스 운반선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지금 그 배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쓰고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 배를 일단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약해야 되고 배 구해야 되고 가지고 오면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유럽은 이런 에너지 문제로 인한 경기 침체 이거는 진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가 키를 쥐고 상당 부분 쥐고는 있지만 이게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봉쇄라든가 이런 여파도 크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들도 있죠. 중국도 열심히 자기들이 생산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소비도 따라가야 되고 물류도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내부 문제부터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미국은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로젠버그 리서치의 CEO 같은 경우는 연착륙 가능성을 거의 일축해버립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딱 예로 드는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연속으로 GDP가 두 분기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연착륙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한번 수치를 보고 똑바로 얘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또 한번 물을 먹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마도 파월 의장은 FOMC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거다. 본인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월 의장을 지금 한 방 날려버리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고용 상태가 괜찮을 수는 있다.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확 커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가 갑자기 조금 소비가 줄고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돼서 고용이 일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미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뭐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해서 쇼크를 주었던 데들 있죠. 뭐 1분기부터 뭐 쇼크를 주었는데 월마트나 타겟 이런 데 보면 이제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표가 나는 게 어떤 것부터 표가 나느냐면 의류 같은 게 표가 납니다. 이게 재고가 자꾸 쌓인다는 거는 내가 그 가격 주고 안 사. 옷장을 열어보면 작년에 산 옷도 있는데 아니 뭐 굳이 가서 내가 억지로 돈 써가면서 저걸 사야 되겠나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 소매은행들, 그러니까 소매은행들은 우리가 치면 시중은행들이죠. 뭐 웰스파고 같은 데들, 뭐 시티은행 이런 데들인데 그 은행들은 뭘 볼 수 있느냐면 소비자들이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2년여 동안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돈풀기를 하면서 야 너 실업수당 요번에 이런 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뭐 니네 머릿수에 맞춰가지고 얼마 줄게 해서 돈들을 잔뜩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꼼짝도 못하죠.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은행에다 딱 저축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걸 은행은 관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 적은 사람들은 두 달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뭐 너댓 달 쓸 수 있을 만큼 남아있는데 그러면 두 달 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벌써 잔고가 비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쓰는 거에 대한 겁을 바싹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제일 심했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뭐 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모니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죠? 쇼핑도 모니터로 가고 뭐 게임도 모니터로 하고 학교도 모니터로 가요. 그죠? 컴퓨터 켜고 온라인 수업해야죠. 뭐 다 이렇게 해서 진짜 뭐 PC, 그 다음에 모니터, 텔레비전 뭐 이런 진짜 들여다보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우리나라도 가전업계들 특히 TV 같은 것들 수요를 보면 올해는 아마 상상외로 많이 깨져나갔을 겁니다. 지금 이런 건데 어쨌든 재고가 엄청나게 쌓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뭐 광고를 신제품 광고를 하기도 그렇죠. 아니 지난번 것도 못 팔고 있는데 지금 신제품 광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광고비 집행부터 쫙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대기업을 뭐 몇십 년 다녔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일들은 홍보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부터 싹 없앱니다. 그리고 무슨 판공비 쫙쫙 줄이다가 결국은 뭘 줄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줄여요. 이 사람을 줄이는 일들이 지금 큰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인텔 엊그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매출은 22%나 줄어들었고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인텔 같은 데서 22% 급감했다는 건 정말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10년간 본 적도 없는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뭐 미리 예견된 일들이지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은 한 발을 빨리 움직이니까 광고, 재고, 심지어는 고용까지도 지금 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방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곧 이런 효과들이 경제의 지표로 수치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캐시우드가 얘기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아크인베스트 펀드들은 잘 운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는 상승 흐름을 뭐 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주가 지수가 뭐 경제를 뭐 그대로 반영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1분기, 2분기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괜찮았거든요. 지금 뭐 연준 의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2년 반 내 최악이었죠. 그러면 중국은 주가가 또 상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경제가 좋아서 그랬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2분기 GDP가 0%대 성장을 했어요. 0.4%. 주가가 오른 건 뭐 계속 돈 풀고 뭐 이렇게 부양책 쓰니까 오른 거죠. 주가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고용에 문제가 생겨서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건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연준이 놀고 있진 않을 테니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행정부를 포함해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그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연착륙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그 확률은 저는 무지하게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논란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6월이 피크였을 가능성도 있고 7월이 피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게 뭐 피크가 어디냐보다는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도 노력은 하고 있죠.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올린 그 기준금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0.5% 5월, 6월에 0.75, 7월에 0.75 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올려왔죠. 2%를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작용, 그 다음에 부작용도 시간이 좀 흘러야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뭐가 어떤지 잘 몰라요. 하지만 개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들은 파급 효과가 바로바로 가죠. 이게 뭐 이자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6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 이거 보면 PC라고 하죠. 6.8% 상승했다는 게 나타났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도 소비는 살아있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있으면 경제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소비가 튼튼하다는 건 언제까지 소비할 수 있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좀 전 질문에서 제가 대답드렸다시피 돈이 2달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최대 제가 볼 땐 2달이라고 보고 근데 2달이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이제 점점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이죠. 자, 소비가 살아있다는 건 가격이 올랐는데 아직은 소비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사겠다는 심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금리는 잔뜩 올려놨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도 않고 소비는 좀 이 주머니가 좀 비어야 내가 이 소비 심리가 좀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아주 큰 목소리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7월 지표들을 꺼내놨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7월을 봤더니 7월에 1주차, 2주차, 3주차, 지금 8월 첫 주니까 7월 4주, 5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주만 놓고 봤더니 소비 지출이 10%나 늘었더라.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건 돈을 빨아들여 갖고 소비를 좀 일단은 좀 줄여보고 그러면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겠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하죠. 지금 6월, 7월 들어서서 유가 떨어지는 거 봤니? 휘발유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냐? 인플레이션 곧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건 이런 유가나 이런 것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야 하고 이렇게 좀 화살을 돌렸는데 7월달 소비는 그럼 뭐가 늘었을까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딱 봤더니
이게 에너지나 소매 판매가 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 가서 돈을 썼냐면 테마파크도 가고 여행지에 가서 돈 신나게 쓰고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조금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사는 집을 개량합니다. 주택 개량 용품들. 그러니까 물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사가지고 그냥 집 고치고 5년 더 살자. 뭐 지금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제 크게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변한 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불과 몇 주 또는 뭐 며칠 안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우려하던 게 뭐였나요? 금리 인상에 그냥 완전히 바싹 쫄아 있었죠. 뭐 처음에는 0.25% 금리 인상한다 이 소리에도 깜짝 놀래다가 0.5% 이게 말이 돼? 그러다가 0.75% 올린다니까 와 이거 기절하겠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0.5% 그 다음 달에 0.75 또 0.75 해도 이제는 다 올렸겠지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인플레이션 꺾이는 수치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거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이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총합으로서 경기 침체 이거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가 하나 더 겹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이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도 않는데 금리는 잔뜩 올라 있고 경기는 침체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뭐 겁이 벌컥벌컥 나죠.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해서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실업률은 뭐 기업들이 해고를 계속 늘리면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물건은 안 팔리고 그런데 물건 값은 고공행진한다? 이건 뭐 저라도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들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가며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달 8월에 발표되는 7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어쨌든 그래도 꺾이기 시작했는지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뭐 6월 혹은 7월 지표들로서 거의 뭐 정점을 찍지 않았나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거고 이런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가 돼도 이거 물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그 머니 클래스를 같이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하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환 박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연준은 앞으로 물가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대까지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니 연준 지금 0%를 목표로 해서 끌어내려도 지금 2%가 될까 말까 할 텐데 지금 목표 자체가 2%면 그게 언제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상환 박사님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고물가를 인정하고 살자라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연준이 뭐 예를 들면 뭐 3%? 4%? 이런 인플레이션을 그냥 한동안은 좀 달고 가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는 상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문제가 누구한테 가나요? 저소득층부터 가죠. 아래층부터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느냐면 실직자들한테 가죠. 실직을 했으니까 저소득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밑에 층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진 상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 이게 지금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밑에 층이 이제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위는 어떻게 될까? 상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4%가 생겼어요. 원래 2% 생기는 게 4%가 됐어요. 근데 그 위쪽으로 가면 이거 별 문제 아닙니다. 1년에 내가 돈 2% 더 쓰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던 대로 살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정부에서 뭐 세금을 더 걷든 돈을 더 찍든 다시 돈 풀기로 이 사람들 기초생활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잘 안 잡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안 잡히는 동안은 항상 이 물가와 경기 침체 두 가지를 놓고 뭐 둘 다 한꺼번에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지수를 놓고 보면 지금 지수는 변곡점에 딱 와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로 일단 4,100을 딱 넘어가니까 브레이크가 딱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되냐면 최고점하고 S&P 500을 놓고 봤을 때 바닥은 3,666이었고 지금은 4,111인가? 오늘 주가가 그 정도 됐고 높을 때가 뭐 4,800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딱 중간에 와 있는 느낌이 드시죠? 이제는 어디로 갈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주가가 됐고 이렇게 또 지수가 계속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우리 이동평균선 보게 되잖아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수 위에 지금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모멘텀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대단한 회사들은 실적 발표가 이제 많이 끝난 상황이고 좋은 것도 나왔다 안 좋은 것도 나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이 뭔가 확 변화를 줄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절반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뭐 쉬어가면서 매물 소화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갈 수 있을까라고 따져볼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경기 침체로 정말 빠져드는 건 아닌가라는 걸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 지표들 유심히 봐야 되고 각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개별 뉴스로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유심히 봤던 회사 두 개가 자동차 회사 두 개인데요. 하나는 GM이고 하나는 포드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반토막 나버렸죠. 매출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9만 5천 대나 되는 차량을 칩이 부족해서 조립을 못했다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다 말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워 스티어링과 관련된 핸들 돌리는 파워 스티어링과 관련된 뭐 칩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핸들을 뭐 이렇게 옛날 차처럼 막 힘 빡빡 써가며 돌리는 그런 차를 내보낼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통합 제어하는 모니터에 관련된 게 뭐 안 들어왔다든가, 뭐 심지어는 텔레스코픽과 관련된 것들이 뭐 부품이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 지연이 엄청나다, 조립이 다 덜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아마 이게 입김이 작용한 것 같긴 한데 실적 발표하면서 그 전까지 나오던 포드 같은 경우는 8,000명에 대한 감원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조금 상황은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약속한 그런 매출 실적들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따져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라면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뭐 테슬라도 있지만 전통 산업에 속하든 내연기관을 만들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동화로 쫙 넘어가면서 기존의 사업도 유지해야 되고 전동화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 이슈 더 있잖아요. 우리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가면서 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포드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선택할 때 포드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봤더니 야 이제 자동차는 다 팔았네 이런 느낌도 올 수 있죠. 뭐 경기 침체가 세진다고 하면 그러면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침체의 바닥까지 주가가 그때까지는 못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바닥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다시 이때쯤 들어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그렇고 지수를 놓고 봐도 그렇고 요거를 하나만 놓고 단순하게 하시지는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